지금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 문주연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서포터즈 지원 신청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우승한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및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사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백지은 팀장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인식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강의가 모두 끝난 뒤 서포터즈의 역할, 팀 구성 등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제1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 대면에서 큰 강당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아쉽고 정말 여러분 얼굴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1기 서포터즈단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우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사회복지사가 한 500만 명, 600만 명 그렇게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100만 명, 중국에 10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 세계 사회복지사의 15%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때부터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하는 서포터즈단을 만들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저희가 10년 전까지만 제가 다음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학생 연합이라는 전국 대학생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집회를 하거나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대학생들에 대한 협회의 관심이 부족해져서 그러한 모임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다시 이러한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꿈꾸어가는 새로운 비전, 복지국가,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비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전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 정책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재명 후보와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은 정세균 후보와 간담회를 갖습니다. 다음에는 야권 후보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책 간담회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장 공정, 가장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이제 그러한 정책 간담회에 담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서포트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예비회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여러분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1기여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1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후배들 2기, 3기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선정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 대학생 서포터즈라는 사업이 처음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 또한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승환 회장님의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세요.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협회가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정되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바로 복지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이미 사회복지학 개론 시간에 충분히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복지적 활동, 이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변화할 수도 있고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체계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사회나 삶, 개인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사회복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체계,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변화시켜서 개인의 삶,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사회복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회복지사협회, 우리가 세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정의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사니까 소셜워커니까 소셜워크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사업, 소셜워크를 실천에 기반한 프로페션, 전문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학문 분야다, 아카데믹이라는 학문 분야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실천에 기반한 전문직과 학문 분야인데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면 사회 변화와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시키고 또는 증대시키고, 또한 사회 응집력, 사회 구성원들의 분리단절이 아니고 하나 될 수 있는 응집력, 그리고 임파워먼트, 우리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임파워먼트, 그리고 사람들의 리버레이션,
자유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실천에 기반한 전문직이자 학문 분야를 소셜워크이다, 사회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사업의 원칙에는 바로 사회정의, 휴먼 라이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 집합적인 책임, 컬렉티브 리스판더리, 집합적 책임,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사업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복지사는 영어로서는 소셜 워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있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에 대한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맡아야 될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 수행 업무에 대한 규정은 만들어진 지 1987년에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만들어진 지 30년 전에 사회복지사의 활동, 업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셜워크, 사회사업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살펴봤죠. 사회사업은 어떤 것이다? 바로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사회의 변화, 발달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 사회 응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 인파워먼트와 사람들의 자유증진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채택한 사회복지사 선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사회사업의 정의, 세계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만든 정의와 동일하죠. 인간의 존엄성, 휴먼 라이트,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누구와 일하느냐? 개인하고 일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사회와 함께한다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대변자, 변호자, 옹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회복지사 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서포터즈단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복지사 역할은 바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앞에 선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을 변화시킬 때는 굉장히 미시적이죠. 그런데 거시, 국가 체계 또는 세계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거시적이죠. 우리가 매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을 할 때는 중거시적이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미시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국가나 세계 체제를 할 때는 계획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거시적 기관에서, 조직에서 이야기할 때는 촉진자, 중전자, 중재자, 훈련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미시적 활동을 할 것이냐, 중거시적 활동을 할 것이냐, 거시적 활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할이 다양하게끔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보장론을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미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론, 실천기술론을 배우는 것은 이런 미시적 활동, 우리가 조사론, 지역사회 복지론 또는 사회복지 행정론을 배우는 것은 중거시적인 활동, 사회보장론, 사회복지 정책론,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과목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서포터즈로 지원하셔서 선정되신 우리 협회는 정관체 1조에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에는 사회복지사 교부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를 협회 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협회 회원이 되게 되고, 금년 5월 말 현재 약 126만 명이 협회 회원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 회비를 내는 사람은 10만 명에 불과해서 10%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인지, 회비를 내야 되는 건지, 나는 굳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단체이고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는 단체이지만, 과연 그 두 가지 일에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다른 이익단체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던 윤리강령 또는 선서를 통해서도 보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활동을 한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권익 옹호를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만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과 유리된 아주 외딴 섬의 권익, 이익 추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사협회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비전은 그래서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사회복지사. 자, 복지국가라는 것을 다른 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복지 발전을 기여하는 그런 협회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슬로건을 공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복지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전국 최대의 전문가 단체이다. 그래서 약 126만 명, 매년 8만 명의 자격을 비출하고 있고 협의 납부자는 10만 명, 현장 근무자는 15만 명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협회는 설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 협회 창립해서 72년 세계협회를 가입했고 197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복지사의 실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곳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의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운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국민들로부터 기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게 될까요? 많은 우리 학생들은 사회복지학과를 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민간 영역,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은 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것을 꿈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공공영역, 전통적인 민간 영역 외에 혁신적인 영역으로 점점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새로운 역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에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여러분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계속하고 간다면 나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번 서포터즈단 활동을 통해서 협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의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 혹시 이러한 영역에 필요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을 소개시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진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도하는 복지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주도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사회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미시적 실천, 개인, 가족에게 초점을 둔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기관의 대부분이 자체사업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대리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긴 민간이지만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민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과 시설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틀에 얽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만 사회복지가 최고다라는 복지 국수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만 있고 가치는 없다. 사회복지사 선서에 나와 있는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언제나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또 정부가 주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계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개인 가족 중심에서 이제 거시적 실천에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가 숨쉬는 사회복지의 가치가 숨쉬어야 되고 지역사회 내 주민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 시각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그럴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포터즈단 여러분은 이런 서포터즈단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도전, 새로운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력,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각 개별 시설, 기관, 집단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위해서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더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을 가지도록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점자 우리의 역할을 집단, 제도, 협회 차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로 하고 우리 서포터즈단 여러분도 이러한 방향으로 동참해 주시고 개인적인 노력을 더 나아가서 학교 차원의 노력, 지역 차원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있는가를 주변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뭐냐? 어떤 나라인가? 최소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동을 그만두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국가. 자,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인간다운 생활이 뭐냐?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헌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가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국민들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도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초입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사회 지출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 2.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2015년에 10.1%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OECD 가입 국가들을 살펴보면 10%의 사회 지출비를 달성했던 시점이 EU 21개국의 평균이 몇 년이냐면 196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웃인 일본도 1980년에 10%를 달성했고 현재 OECD 가입국가 21%, EU 21개국 24%. 대부분의 국가가 실제로는 20%에 달하는 사회 지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OECD 가입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GDP 대비 사회 지출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정책 관련 여러 가지 공적 사회 GDP를 보면 교육비 지출을 포함했을 때 10.1%에서 4.9% 늘어서 15%가 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살펴보더라도 EU 21개국은 30%로 나오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지출비를 증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산이 증대될 때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사회가 이루어져야만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적 연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자유, 평등,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대학생 서포터단 여러분도 이러한 활동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노력 플러스 이제는 우리가 집단적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모이고 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2019년 장충체육관에서 사회복지사 5,000명이 모여서 각 당의 대표, 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등이 참여한 대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이겁니다라고 당당히 발표했던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였던 사진이 이날 정책 결의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정당과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회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복지 아젠다를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어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 집합적 차원에서 이런 정치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하나는 통합과 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통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들과 연대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 서포터단 여러분도 전국에서 40, 50개 대학에 모여서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연대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거야.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이런 거야.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복지 시스템은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활동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단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전국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대학생연합이라는 것을 모여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와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학생들의 사회복지사 협회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협회에서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협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에 함께 해 주시기를 협회장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대식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렬히 강의해 주신 오승환 회장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포터즈 여러분들께서 회장님 강의 들으시고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셨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너무나도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단체 사진 먼저 한번 촬영할게요. 네, 화면 캡처로 먼저 대신할 건데 우리 화면 지금 다 꺼두신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최대한 지금이라도 화면 활성화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촬영할까요? 네. 여러분, 손은 뭐 하트 할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캡처할게요. 캡처하셨어요? 자, 다음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강의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서포터즈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드린 강의 자료도 다 잘 확인하셨죠? 네. 그 질문 사항들 댓글로 남겨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댓글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백지은 팀장님과 여러분들의 수준의 높음에 되게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인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년이사이자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백지은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화면 공유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요. 일단 제 위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한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내드리거나 할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자기인식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강의 주제를 사회복지 존재 자체로 하는 것이라고 잡았고요.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소속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현장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년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일단은 문지원 대리님한테 얘기 듣기로 예비사회복지사들한테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무슨 강의를 하면 좋을까. 근데 15년이 경험이 이제 선배 사회복지사들 분들한테 느끼기에는 좀 짧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제 위주로 생각해 보다 보니 선생님들한테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인식이 좀 필요하겠다.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또 이제 자기인식을 하면서 좋아졌던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들한테 드린 PPT 자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녔고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놨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자마자 운이 좋게 장애인복지관에 취업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25살이었는데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랑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두 번의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때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습이 저한테는 좀 더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첫 입사를 하고 제가 맡게 된 일은 성인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직업적응 훈련인데요. 그 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의 취업, 직업적응 훈련 담당 이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뒀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업적응 훈련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전에 직업환경 세팅에서 적절한 행동과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실습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발달장애인들한테 일상생활 훈련이나 직업준비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직업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4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기관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구립장애인복지관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정부 민간 혼합체계에 속해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적 전달 체계고 집행 체계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얘기로 이제 돌아오면 제가 이제 지금 선생님들 또래 나이인 것 같은데 제가 졸업하고 25살에 지금은 좀 이제 강의한다고 좀 차분해 보이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MBTI ENFP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ENFP 성향이 막 스파크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5살 때는 더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도 패기도 막 넘쳐나고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그리고 졸업 후에 처음 지원을 했는데 바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자신감이 막 너무 넘쳤었고 그리고 제 생애 첫 직장이었고 지금 이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좀 행복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업적응 훈련 담당자로서 처음 뿌듯했던 거는 내가 누군가를 교육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능력을 이만큼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냥 제 자신한테 좀 자아도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멋있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에 좀 뿌듯해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막 좋아요를 제가 5가지 정도 적어놨지만 일단은 가장 최종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거에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큰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때 막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론과 실천은 달라, 뭐 이론과 현장은 달라 이런 소리를 진짜 저희 또래 때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배웠던 이론들을 현장에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 막 이 적용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성격상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일 자체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고 막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좀 많이 지치게 하는 요소들이 막 됐어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은 너무 모자른 거예요. 요즘 사회복지 대나무 숲에도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도 정말 일이 많아서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건가? 역시 신입이라 안 되는 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제가 그 맡았던 직업적응 훈련반이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발달장애인 이용 고객들과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 교육과 관련된 평가서를 쓰고 일지를 쓰고 행정 업무도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이용 고객들의 지원도 나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개별화 지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PCP 뭐 이런 활동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막 대그룹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 안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서 마음속으로는 개개인의 특성이 너무나 다르고 욕구가 너무 달라서 이거를 다 개별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교육은 모두한테 다 그냥 같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막 부대낌이 생기고 그리고 욕구에 따라 지원을 하는 건 아는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걸까? 내가 혹시 이 이용 고객, 이 발달장애인한테 더 많은 뭐 혜택을 주는 건 아닐까? 누구에 비해 누구는 좀 더 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마음속에 막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도전적 행동 이런 단어들이 막 많이 이제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전적 행동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고 뭐 문제 행동, 폭력적 행동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이용 고객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 저도 막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다치게 되고 어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한테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 뭔가 마음이 힘드니까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편안하게 안 되고 그리고
제 이 무거운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 무거운 분위기는 발달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될 태도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정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서 나오는 이런 밝지 않은 불편한 표정, 맥없는 말투, 지쳐 보이는 행동이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가서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막 불안해하고 저도 같이 불안하고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이 저한테 자기 표현을 더 못하고 저는 또 표현이 어려우니 소통이 더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마찰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현장에 나왔을 때 쿠션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이용 고객도 함께하는 동료도 지금 이제 저를 만나는 주민들도 제 쿠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 쿠션감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쿠션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서 저의 이제 실천하고 성장하는 그 단계를 좀 성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나는 왜 일을 하지? 이게 이제 3년 차 때 빡 왔어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지에 보니까 번아웃 얘기가 좀 있으셔서 제가 그때 3년 차 때 번아웃이 온 거예요. 3년 차 때 몸도 마음도 진짜 너무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장애인 복지는 무엇이지? 그리고 나한테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사의 일은 힘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선택한 직업을 내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은 뭐지? 거기에 이제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살에 이제 3년을 지나 보니 27, 8 때 내가 사람에 대한 가치관과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라고 느지막이 이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다는 것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저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취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내 직업에 대해서도 신념과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했구나라고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와 관련돼서 요즘 MBTI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심리 상담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좀 저에 대해서 알려고 저는 상담을 10회기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인식과 관련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인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 8페이지에 제가 자기인식과 관련된 정의를 좀 적었는데 먼저 이론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저는 좀 이제 일한 지 15년 됐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40인데 저는 좀 이제 선생님들에 비해 좀 옛날 사람이라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주요 사상가들이 연구해왔던 문제라고 했었고 현대에 와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저의 실천 규범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 자기인식의 정의에 메타 자기인식 제가 정의 작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자기인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여 알아차리는 것으로 궁극적인 자기인식 단계를 가리켜 메타 자기인식이라 칭하고 이러한 상태는 인지적, 정서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8페이지에 정리된 표는 자기인식과 관련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결국 이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기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차원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 자기를 알아차리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인식 왜 중요한지 제가 막 저의 어려움을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제가 이 자기인식에 잘 되면 안 되면 이 구분을 통해서 좀 분류할 수 있었어요. 이 자기인식은 요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막 읽어봤는데 이 자기인식의 역사를 이상석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이 너 자신을 알라는 인간 자신이 무엇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천적 규범을 갖게 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 바운더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잣대를 가지고 이 행동은 좋은 행동, 도덕적으로 괜찮은 행동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이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해놓고서는 이거는 내가 왜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모토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자기 인식, 나를 인식하는 것은 윤리학의 전제라고 봤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비로소 이 인식의 기초에서 자기 자신을 훌륭하고 덕스럽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덕스럽다가 너무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 덕스럽다가 뭔지 좀 찾아봤는데 이 어질고 너그럽게 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자기 자신을 훌륭하고 어질고 너그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자기 인식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상담학회 학술 저널을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자기인식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 자기인식의 이점과 자기인식이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나중에 이 자기인식 척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자기인식의 이점으로 자기인식이 잘 되면 자기의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린 PPT 자료에는 이 자기, 셀프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는데 셀프는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자, 잠시만요. 짜짜. 네,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이거 보이세요? 셀프의 구분. 그냥 할게요. 네. 화면 공유해서 다른 걸로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 이게 공유 중지할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공유가 제대로 안 되나 봐요. 그거 화면 공유 껐다가 다시 키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못하나 봐요, 제가. 네. 일단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잠시만요. 네. 셀프는 세 가지로 이 셀프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독일학자예요. 거번과 마르쉐가 2001년에 구분한 정의로 구분될 수 있대요. 그 세 가지는 개인 내적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적 자기인식,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장면에서의 자기의 모습이나 이미지에 대해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에 주의를 집중하여 신경을 쓰고 있는 공적 자기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주변 환경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환경적 자기인식 총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공적 자기인식이랑 사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의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타인의 시선에 또 자유롭지 못하고 하지만 또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한다는 것이 진정한 또 나의 평가는 또 아니고
이러다 보니 내 생각과 감정을 기울이고 나를 돌보고 타인의 시선과 주변 환경을 포괄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사적, 공적, 환경적 자기인식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 내면의 부분적 자기들을 통합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인격의 출현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생각이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내면의 자기가 부끄러움이 많은 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당당하게 가르치는 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저를 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에 대한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숙달감을 갖도록 하게 하며 가장 최종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자기 실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인식 과정 없이 자기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바로 이 자기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어려움인 걸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자기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자기대화와 부정적인 자기상에 몰입하게 돼요. 나는 왜 힘들지?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나는 왜 일을 하루 8시간 안에 하지 못할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러면서 저를 부정적으로 계속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막 이제 지지해주고 제가 이제 신입일 때 아, 신입한테 너무 일 몰아주는 거 아니야? 신입이 이런 일을 해? 대단하다. 막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저는 그거를 지지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실패나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제 자신의 내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아진대요. 자기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특히 이런 모습들은 우울증에서 보이는 인지적 특성과 유사하다고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절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신건강의 위험 요소라고도 지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인식은 이렇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꼭 나누고 싶었고, 아까 이제 오승원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회복지 현장이 되게 다양한데, 언젠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마주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것, 자기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이제 되길 바라고 저처럼 이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정말 무수한 사람을 만날 텐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이용고객, 주민들 정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정립 이전에 자기 인식이 먼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성공회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고병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들은 강의였는데 아침에 사람이 되게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12페이지에 제가 작성한 글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존재 자체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인 내가 편안해져야 나를 만나는 클라이언트도 편안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삶과 모습과 얼굴 표정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존재 자체가 세상이고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아침부터 막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나부터 좋은 삶을 살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좀 아직도 그냥 들을수록 내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협회 이해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저는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면서 사회복지사로서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 강의의 오늘 이제 주된 목적이 자기인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였는데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김은주 작가의 오늘도 좋은 하루의 글처럼
누군가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꽃이 되고 지렛대가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뭐 사회복지사가 큰 뭐를 세상의 변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작은 것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선생님들의 6개월 동안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 내용은 요 정도고요. 선생님들이 질문 주신 분이 10분 계세요. 그래서 그 10분에 대한 답을 좀 드릴게요. 네. 송하연 선생님이 자기인식이 잘 되었을 때 숙달감을 갖게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적었습니다. 이 송하연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네. 이 숙달감이란 익숙하게 통달하는 감정이고 막힘없이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라서 제가 막 이 성인 발달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과 관련해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때 도전적 행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기인식이 잘 되고 나는 발달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름의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으면 그거를 좀 더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그냥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지 제 감정에 그냥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달감을 가지게 되면 제가 나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을 지원하는 담당자야. 이 담당자로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의식적인 제 감정과 행동을 보다 주체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고 더 대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하고 좀 이렇게 숙달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은진, 송하진, 정세진 선생님. 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제가 일단은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 저는 이제 특히 장애인 복지관에 있으니 장애인분들과 그의 가족, 그분들의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접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신입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팀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너의 생각은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막 저의 생각을 막 얘기하죠. 하지만 신입의 생각은 근데 요즘 신입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아이디어가 많아서 근데 저 때는 되게 한 10% 그러면 이제 저희 다른 팀원 선생님이 또 거기에 20% 30% 더해지고 팀장님이 좀 더 이제 도움을 주셨죠.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좀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고 다양한 관계 형성이랑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내향적이신 분이시라면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대신 알 수 있는 매체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3분 계시거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경력직 2분이 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들한테 뭐 필요한 게 뭘까라고 같이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해 줬던 게 막상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만 맡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없거나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 선생님은 회계 뭐 이렇게 뭐 그걸 배웠나 봐요. 회계랑 심리랑 심지어 미술 관련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경험도 쌓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업적응 훈련 담당 선생님은 당연히 사회복지나 직업재활에는 미술 디자인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모집하거나 그리고 어디에 홍보하고 이럴 때는 포스터나 교육 자료를 마련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강의를 준비한다고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작성했는데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 할 때도 심리적 좀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배워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학교 행사를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장애인 레크리에이션 강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또 그리고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발달장애인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수행했는데 잘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박지수 선생님이랑 조영준 선생님이 자기 인식은 어떤 방법으로 했었고 사회복지사의 직업이 버겁다고 느낄 때 자기 인식 과정은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지수 선생님의 이제 내용을 보다가 자기 인식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실현은 뭔가를 이제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뭐를 성취하고 실현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은 그냥 나에 대해서 잘 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심리상담 10회를 받으러 다녔어요. 혹시 대학교 때 이런 심리상담 이런 게 학교 안에서도 상담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회기 상담이었는데 상담 첫 시간에 심리 검사들을 했었어요. 요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MBTI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MMPI, 웩슬러 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전 또 너무 오래전이라 지금 이 세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심리 검사를 제가 그냥 했던 심리 검사는 1시간 좀 넘었었고 그거가 어떻는지 검사 결과를 선생님이 한 2시간 정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심리 검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제가 상담을 10회기 받았고 좀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기인식의 방법에 대해서 일단 심리상담 이건 저의 내면을 알아보는 걸로 좋았고 그리고 저는 좀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좀 노력해요. 좋아하는 분야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좋아하는 책만 읽게 되면 이 저희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책들을 막 읽었고 인문학이나 철학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썼던 논문들이 있잖아요. 논문들을 읽으면서 그런 형식의 글들을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와는 다르게 좋아하는 책이나 좋아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균형을 잘 잡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아서 책을 읽고 이 읽은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마음에 남는 구절은 필사하고 예전에는 이제 직접 독서 노트를 쓰면서 그거와 관련된 제 생각을 한 줄씩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어플 홍보하는 것 같은데 북몰이라고 되게 독서 그렇게 기록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도 되고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인생 책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에 좀 관한 책이라 선생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조금 아까워서 지금 막 정말 생각날 때마다 9절씩 읽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김서윤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상세한 업무 과정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복지 현장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저희 복지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 중부장애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채용하고 입사해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달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팀에 지금 직업적응 훈련 담당자가 새로 채용해야 돼 이러면 홈페이지에
직무 명세 기술서를 올려놔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뽑을 거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PPT에다가는 붙여 넣었는데 지금 제가 화면 공유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들 포함해서 다시 자료를 넘기거나 할게요. 그리고 이 관련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상세한 업무 과정은 저희 홈페이지 중구장애인복지원 홈페이지 가시면 채용 부분에 정말 많은 직군에 대해서 직무 역량이랑 상세한 업무 과정이 올려져 있어요. 어떤 직무로 직위, 그 다음에 어떤 업무, 그리고 직무를 요약했을 때 장애인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하는 업체 지원 등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한다. 이렇게 직무의 구체적인 요약,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요약을 써놓고 밑에 인적 요건이 들어가요. 근데 이 인적 요건은 저희 복지관은 그러니까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복지관도 그렇겠죠. 일단은 인권적인 자세는 어떤지, 그리고 뭐 사회복지적으로 그 지식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 요구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올려놨고요. 그거와 관련된 과업 내용도 명시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복지관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서 조영국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조영국 선생님께 저 질문이 있어서 어디 계세요? 네. 선생님, 그 음소거 해줘요. 음소거 풀어주세요. 아, 네. 네네. 제가 주신 질문에 조영국 선생님이 질문 주신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례관리 관련 봉사를 진행할 때 겪었던 상황이라 하셨고,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청각 능력의 저하로 인해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경제 상황 및 주요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통장과 공과금을 보는 행위가 대상자의 허락을 맡았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보는 것에 대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청각 장애인분은 아니시고 그냥 청각 능력이 손실되어 있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은 인지적 장애가 없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 처음에 이제 사례 관리를 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비밀 유지 뭐 이런 거 서약을 다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회복지사 함께 동행하셨던 사회복지사가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네, 실습됐던 건데 그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지 않고 그냥 그 실습생 학생들끼리만 갔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담당자가 가서 이거 대상자의 통장이랑 공과금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거를 다 알아보던 중에 이제 경제적인 뭐 예를 들면 뭐 병원 어딜 가는지 주 수입은 뭐가 있는지 법수 그거를 상담해 하려고 보신 하는지. 거죠? 네, 어떤 거요? 법수 상담해 보신 거죠? 기초 정보 알아보는 접수 상담. 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실습할 때 꼭 그런 거 시키죠.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아마 이제 사회복지사가 조영국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실습생들을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대상자란 표현을 사실 잘 안 써가지고 네. 그 분한테 보낼 때 아마 그 신뢰가 있는 관계였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실습생을 보낼 때 아무 이용 고객분한테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실습생이 갈 건데 접수 상담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셨을 것 같고, 제가 이 조영국 선생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청각 능력에 의해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 상황이나 구체적 정보에 대한 획득이 제한이 있어서 통장과 공과금 내용을 보는 행위,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개인정보를 보는 게 괜찮은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일단은 이제 조영국 선생님이나 실습생들이 가기 이전에 그 이용고객 분들이랑 충분한 이 고지된 동의라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당장 그때 사회복지사가 같이 갔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실습생들만 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를 동의로 해석하시면 사실 안 되고요.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는 사실 뭐 서류가 없을 때는 꼭 녹음을 하거나 물론 물어봐야죠. 지금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뭐 계약을 맺는 건데 저희가 서면으로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같이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혹은 서면을 받게 되면 서면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꼭 필요해요. 그냥 이게 윤리적 딜레마에 이제 선생님들 다 배우셨죠? 윤리적 딜레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 현장에 있을 때 좀 더 중요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답변 충분히 네.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세희 선생님이랑 조영준 선생님, 최세영 선생님, 번아웃이랑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지 여쭤보셨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랑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저희는 사실 회식을 좀 하는데요. 이 회식하면서 그냥 저희 얘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번아웃 직원들이랑 얘기해 보면 제가 이제 15년 됐다고 했잖아요. 오는 시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3년 차에 한 번 오고 6, 7년 즈음에 한 번 왔어요. 근데 이게 번아웃이 사실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막 야근이 너무 많아서 물론 지칠 수 있죠.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꼭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 지쳤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영주 선생님이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나의 일과 나의 삶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성향에서 좀 비롯됐는데 이제 저희 반장님이 1년에 2번 정도 직원들 면담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백 팀장은 일에 욕심이 많아서 잘 해내고 싶어 하잖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제 성향상 정말 제가 이제 맡은 작은 거 하나도 되게 백지은이 해서 잘했어 이런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문제도 만들기 싫어하고 근데 또 이 사회복지 현장은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너무 스펙타클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말 180도로 딱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비롯된 일들이란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은 일에서 끝나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이거를 막 제 3까지 막 끌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입사하고 이제 저희가 일주일 안 돼가지고 첫 회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이 같이 이제 술을 막 마시는데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그때 막 술을 마시는데 저희 직원이 팀장님 저희 학교 선배가 그 선생님이 24살에 취업을 했었는데 선배라고 해봤자 1년 선배래요. 근데 선배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너한테 줄 만한 슈퍼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냐고 들어봤더니 직장에 가면 딱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뭐냐고 또 물었죠. 그랬더니 워라벨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한동안
워라별이었어요. 그 이름이 이색별이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워라밸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그냥 워라밸을 지키려고 직장 안에서도 업무 시간에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인의 시간을 또 충실히 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번아웃을 좀 어떻게 해소했냐면 제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 뭐 이렇게 좀 번아웃이 올 때는 저를 잘 아는 몇 명의 사람들이랑 제가 겪은 경험을 좀 이야기해서 노출을 좀 시켜요. 노출을 하다 보면 사실 별일 아닌 게 돼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를 또 잘 아는 사람은 저를 또 지지해 주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그 상황을 좀 반추하게 돼요. 아무래도 좀,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제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 좀 알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여행 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좀 일상이랑 좀 분리되는 거잖아요, 여행은. 그러면서 좀 내가 기존의 일상생활에서 누리던 것들이 좀 더 소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여행 갈 때는 아예 완전 지금은 코로나여서 조금 그런데 해외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 생활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번아웃을 좀 해소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 누군 선생님 질문 중에 사회복지사로서 뭐 같이 하는 이런 취미 활동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집순이에요. 집순이여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좀 협회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고 직장도 서울이니까 서울 사회복지사 협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각 지역마다 협회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을 2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만보 걷기랑 함께 만보 걷기. 그래서 나중에 까미노라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만보를 걷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산티아고 가는 걸 목표로 걷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독서하고 이제 독서 토론하고 그런 걸로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세진 선생님이 사회복지사로 가장 행복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막 사실 프로포절로 아산에서 1억 따오고 이런 거 물론 좋죠.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나름의 그냥 뿌듯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이제 썼던 사업계획서로 뭐 예산을 따왔구나. 이걸로 이제 몇 명을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나름의 그런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저한테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저와 이제 함께하는 이용 고객이나 주민이 작지만 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그 작은 변화는 사실 너무나도 미비한데 그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이용 고객이나 주민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면 마음이 되게 가끔 아프더라고요. 그냥 담당자로서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아버님을 막 애써서 막 설득을 하지만 아버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잘 안 되신대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변화돼서 오세요. 그러면 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용 고객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변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을 볼 때 가장 자부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이렇게 10분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총 8가지 정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 없으시겠죠? 다 음소거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자기인식과 관련된 강의는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비사회복지사인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멋진 강의해주신 백지은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 파일은 카페에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협회에서는 서포터즈 여러분들께 월 1회 이상 미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통 미션, 개별 미션, 팀 미션 등 여러 방법으로 미션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해당 미션은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포터즈 여러분들께서는 협회에서 제시한 미션을 토대로 협회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기사,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칼럼, 포스터 등 양식의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한 콘텐츠 양식으로 좀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설문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콘텐츠 제작할 때 카드뉴스를 제작하겠다라는 서포터즈 분들이 많으셨어요. 카드뉴스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을 활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수 콘텐츠로 선정이 되면 협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소셜워커 잡지에 게재될 수 있고요. 또 동영상이라면 협회 공식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모든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꼭 주의해서 제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사 참여인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로 행사가 많이 진행되어서 이 발대식조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코로나 단계 하향 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줌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온라인 행사 또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행사 전에 먼저 홍보를 해주시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포터즈 활동해 주신다면 협회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언제 진행 예정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재중 서포터즈 선생님께서 내년이요 이러셨는데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협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복지 대통령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선 후보들에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우승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협회가 간사단체로 활동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과 간담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유튜브 시청 등 대통령 선거, 나아가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포터즈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공지사항 더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수료 기준입니다. 일단은 2번 이상 활동을 하고 인증을 완료해야 미촉장을 수여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해촉이 될 경우 미촉장 반환은 필수입니다. 미리 안내를 드린 것처럼 12월에 모든 활동이 종료되고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모든 미션 수행 후 12월에 진행하는 수료식 때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많이 나아진다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수료식을 꼭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면 우수 서포터즈 5인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 5인에게는 협회장상, 또 상금까지 수여할 예정입니다. 모두 우수 서포터즈 선정에 이제 될 수 있도록 성실한 활동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의사항인데요.
서포터즈 신청하실 때 제출하셨던 모든 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포터즈 선발은 무효됩니다.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서포터즈 활동 등 대외 활동, 여러 대외 활동을 하실 때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포터즈 활동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맞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미참여할 경우 해촉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그 콘텐츠는 여러분들과 협회 공동 소유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작하시는 콘텐츠가 저작권법 위반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서 제작해 주시고요. 또 이 콘텐츠 자체가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안내사항인데요. 여러분들 다 카페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공지는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카페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께서 서포터즈 직전에 이제 설문조사 해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이제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정기 모임 때는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구상 중에 있으니까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 비워두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7월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강사님의 사정상 금요일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주신 날짜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7월 21일이에요. 그래서 7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줌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홍보 콘텐츠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홍보로 사회사업하기에 김종원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야 앞으로 미션 수행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새는 대학생들이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셔가지고 서포터즈 활동해 주시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득이하게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 발대식 영상 같은 경우에도 협회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 녹화된 동영상을 저희가 정해진 기간에 줌에서 다시 한번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육을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정해진 시간에 줌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정해진 날에 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걸로 많이 준비를 할 예정이라서 한 번 들으셨던 교육 2번 들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동영상을 언제 줌으로 틀어줄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네이버 카페에 공지할 예정이니까 추후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혹시 실시간으로 참여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수는 추후 우수 서포터즈 선정 시 활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혹시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팀 구성에 대해서. 팀 구성 안내 드릴 건데 이거 파일 카페에 업로드 할 거니까 빠르게 본인 이름만 확인해 주세요. 네, 총 10팀으로 활동할 거고
모든 팀을 다 팀 활동으로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팀 활동도 하고 뭐 개인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조부터 5조까지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확인을 해주세요. 내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화면에 있을 거거든요. 본인 이름 없는지 있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6조부터 10조까지. 확인하셨어요? 최서영 선생님 확인하셨어요? 류가연 선생님 확인하셨어요? 총 10조까지고 이제 본인이 몇 조인지 다 확인하셨으니까 이 조 이름을 뭐 6조, 7조, 1조, 2조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그 조원들끼리 조별로 이름을 새로 만드셔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이 조는 올해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활동할 조원들이니까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화면 보시면 고유나 김서윤, 권수진, 김혜빈, 강수민 이렇게 맨 위에 이름 있으신 거 보이세요? 저희가 이 분들 지금 제일 위에 이름 기재되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조원들의 연락처를 넘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카톡방, 조별로 카톡방 개설해 주시면 앞으로 조별 활동할 때나 뭐 특별한 공지 사항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 안에서 리더 한 명 네, 조원들끼리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앞으로 모든 공지 특별하게 안내할 공지가 있으면 리더분들께 또 한 번씩 더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서포터즈 활동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VMS 등록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원분들, 조장, 이제 리더로 뽑히신 분은 혹시 VMS 사이트 알고 계실까요? 네, 그 VMS 아이디까지 정리해서 다시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 양식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리더분들께 드릴 거니까 누가 리더인지 그 정도만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전달할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미션 수행은 일단은 저희가 미션은 정해지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이제 간단한 미션 드릴 거고요. 이게 무조건 월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미션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나아가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조를 이렇게 지금 조별로 나뉘었잖아요. 조끼리 한번 협회나 뭐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구나 뭐 해커톤 대회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가셨을까요? 연락처 네 드릴게요. 제가 어차피 다 연락을 따로 한 번씩 드릴 거예요. 리더분들한테. 그래서 그 연락할 때 그 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혹시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7월 교육은 21일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거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그 정기 모임은 오후 2시에 시작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오후 2시에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 가급적은 일단 오후 2시에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오후 2시부터
시간을 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월 실시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녹화본으로 을 제공한다는 아니에요. 저희가 강사분들께 녹화본을 제공해도 되겠냐 그거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라서 오늘 이제 백지은 팀장님께서는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녹화본을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녹화본 제공이 가능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최대한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녹화본 제공 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공지해 드릴 거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줌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줌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콘텐츠 제작하고 인증은 저희가 인증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다시거나 그 방법도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아마 제작을 하시고 그거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콘텐츠 자체를 홍보 콘텐츠로 써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 협회에서도 그 콘텐츠를 홍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각 개인의 SNS가 있었잖아요. 저희 처음에 신청할 때 SNS 주소 내셨잖아요. 그 SNS에 올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올렸다라는 거를 협회 그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돼요. 네, 오늘 안내드렸던 파일이랑 활동 안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7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그때 우리 줌으로 다시 한번 만나면 더 나은 콘텐츠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뵐 생각이고요. 7월 미션은 곧 카페 공지사항에 안내 한번 드릴게요.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다시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7월 21일 수요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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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